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중국의 국력이 더 세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거가 1차적인 판단점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더 어려워졌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된다면 사실 상당히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중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소련과 같이 대부분의 공산당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당은 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데서도 원인이 있죠. 역사적인 데서도 원인이 있는데, 이제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 자신이 강조하듯이 군중 노선, 인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상당 부분 당시 국민당의 부패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반발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개념은 어쨌든 마오쩌둥은 지금도 중국 지도자들 중에 누가 제일이냐라고 하면 항상 마오쩌둥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웠던 중국, 사회주의건 뭐건 국가를 건설을 했고, 그래서 미소 시대에도 미소중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삼각 체제를 만들어서 움직였고, 세계적 국가로서의 어떤 기초를 다졌다. 이제 이런 면에서 마오쩌둥이 국민들이 도와주는 형태의 더 같이 가는 인민혁명이다. 그러니까 인민민주독재 이런 표현도 쓰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개방의 성공이 오늘날 공산당 통치를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질 못했거든요. 사회주의가 우월하다 그랬는데 뭐가 우월하냐. 그런데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못 살던 중국이 잘 살게 됐고, 그리고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한 거가 아니고 정책의 적절한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였고, 그래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인민들 개인들이 그 수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세계적 국가가 되겠고,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겠구나 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잘 살게 됐던 나라, 어떤 이제 잘 사는 흐름을 가져간 나라가 시진핑 체제가 들어와서 미국하고 한번 국제 패권을 두고 다투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밀리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럼 안 밀려서 가면은 공산당이 제일이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뒤로 물러난다거나 예전보다 못 살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잘못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사회적 심리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항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 내부가 분열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철저하던 예전에 소련, 스탈린 시절에 스탈린 주식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스탈린이 꼭지점에 딱 있고 피라미드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소련도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균열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시진핑 체제도 똑같다.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이런 흐름들이 온다면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공산당이든 뭐든 관계없는 거죠. 나의 생활과 우리 국력과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종신 집권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 갖고 하려고 그러는 시도를 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들이 그런 저항을 일시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소위 당원들의 핵심 세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올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원래 덩샤오핑이 제일 먼저 구야오방이라는 사람을 총석에 앉혔고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때도 10년씩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조자양이라는 사람은 총석이는 3년밖에 못했어요. 천안문 사태가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장저민, 호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때 이 호야오방이나 저즈양 이 사람들이 물러날 때 썼던 용어가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지도부가 교체됐다. 그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단이나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대로 그대로 가고 막 이럴 거라고는 또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역대 중국 대통령 중 최악과 최고의 인물을 뽑아주신다면요? 글쎄요, 뭐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을 했으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건국의 아버지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차원에서 보면 물론 많은 실책도 하고 나중 개인 숭배로 흘렀으니까. 근데 오늘날의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있게 한 사람은 역시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이 어쨌든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걸 했고 그거를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시켰지만 중국인들의 자신감을 상당히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서의 위용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닦은 거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정책의 전환점에서 오늘날 중국이 있게 한 역시 핵심은 덩샤오핑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진핑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역사의 평가는 후세의 사가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잘 해왔던 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흐름으로 온 것도 시진핑 체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만약에 시진핑이 최악의 평가를 받는 지도자가 안 되려면 중국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걸어온 흐름 이거를 어떻게 왔는지를 잘 보면서 조급해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키고 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최악이다. 최고다. 이렇게 따지기는 최선이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덩샤오핑이라는 분이 오늘날 중국을 이렇게 세계적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진핑에 대한 중국인들 사이의 평은 어떤 편인가요? 그 사실은 그거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방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인들이 볼 때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중국의 국력이 더 세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거가 1차적인 판단점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더 어려워졌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사실 상당히 시진핑도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중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의 공산당이 과거와 비교할 때 변한 게 있을까요? 과거의 공산당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마오쩌둥이 사회주의에 천착을 했다면 덩샤오핑 때부터는 이제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중국이 돼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흐름이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경제 우선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덩샤오핑 시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후야오봉부터 시작해서 장저민, 호진타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3대, 4대 지도자로 이제 중국 공산당 당장에 올라 있는데 이때는 이 국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 시진핑이 딱 올라오고 나서는 갑자기 중국몽, 중국의 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하나 만들었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새로운 시대 중국식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 중국식 사회주의는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세계적 국가 중국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공세적이죠. 그게 이제 전랑 외교 같은 걸로 나타나고, 군사적으로는 뭐 항공모함 건조라든가 해서 확장주의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시스템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서 중국의 활동 범위를 국제 문제로 올렸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국제 무대의 적극적 진출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한 미국이 볼 때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죠. 니네가 시비를 먼저 걸은 거다. 근데 그럼 사실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고, 어쨌든 이 두 나라가 물러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도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지는 걸로밖에 안 되니까. 특히 시진핑 체제는 그게 더 강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한 건데, 그리고 또 그게 잘 되면 당연히 그 다음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시진핑 체제와 과거의 공산당 체제는 일단은 국내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뭐 못 사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던 중국에서 세계적 국가로의 비상을 꿈꾸는 중국으로 이 범위를 넓혔다. 이제 그 넓힌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다양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융화시키면서, 융합시키면서 갈 거냐. 이게 이제 중국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그건 미국도 똑같아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여기 그 소위 진영화, 뭐 우리도 보수, 진보 막 이러잖아요. 미국도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건데, 다만 거기에 얼마나 적절한 대책과 정책들을 적시에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인 거죠. 근데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1인 체제고 그 밑에 상무위원들은 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이루어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 주석이 결심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시진핑이라는 당의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표면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전략이나 정책을 바꾼다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빠른 시일 안에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로 봐서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있었던 여태까지의 민주주의 시도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주주의 시도를 뭐 특별히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현대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시도를 하려면 사회 제어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시민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기회를 근본적으로 갖지 못했고, 공산당이 완벽히 통제하는 사회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89년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위로부터의 압박에 대한 저항 운동이지, 그러면서 이제 민주 이런 걸 강조하게 된 거지, 그 자체가 무슨 자생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조직화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문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게 나면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당시의 현상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우산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도 그 시민사회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시민사회가 와해됐고
지도자들이 다 망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소위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민주 뭐 이런 개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이 체제 변환 시스템, 이거는 중국에서는 유언하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다만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민주하겠다 이거야. 당 내에서 민주를 하겠다. 당 외의 민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거 당 외의 민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이외의 정치 세력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저 거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게 사실은 국가 통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 이런 데도 똑같아요. 자기 동네 문제에 관심이 있지 국제사회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소위 미국의 국민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다이내믹하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실 시민혁명을 한 거잖아요. 직선제 같은 게 넥타이 부대까지 나와가지고 학생들 물불을 안 가리고 저항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이긴 한데 어쨌든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의심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운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민폐덩어리로 보지?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원래 뭐 롤스도 그런 얘기했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중국이 뭐 망한다, 중국 경제 끝난다, 막 이제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망하고 붕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려움은 겪겠죠. 그리고 사실은 거대 면적을 가진 석 인구를 가진 이런 나라가 어쨌든 5% 내외를 가고 있다라는 건 완만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뭐 통계를 어떻게 믿냐 막 이러지만 중국을 좀 이제 나눠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공급망에 의존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망으로서의 중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우리도 또 일부 중국한테 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노정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은 중국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나 안 놀아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